KF-21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아요. 지금 뭐 인도에서 뭐 포기했다, 안 한다 해서 또 뭔가 위상이 깎이는 듯 하다가 미국에서 이걸 훈련기로 이걸 뭐 채택을 할 것이다라는 또 뭐 기사들이 나오면서 막또막이 그래서 이게 KF-21에 대해서는 국뽕이 심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너무 우리가 평가절하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막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전투기와 같은 무기 체계는 휴대폰이라든가 일반 전자기랑 달리 리드 타임이 25년에서 30년 정도 됩니다. 항상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다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전투기를 하나 내놨을 때 그 해외 수출 사업에 몇 번 입찰을 하는가. 제가 라팔 전투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KF-21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20개국에서 40개국에 입찰을 한 다음에 5에서 7개국이 지금 당첨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찰이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남은 30년 동안 20개에서 40개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라도 하면 그게 몇 조원씩 대박이 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입찰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그 다음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결실이 나오는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도의 KF-21은 사실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는 MRFA 사업이라고 해서 5세 전투기 도입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미국의 F-35와 수호의 34, 수호의 57이 입찰 그 후보로 있었으나 이게 후보로 있다는 게 그 두 회사가 신청을 안 했어요. 인도한테 네. 그걸 팔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인도와의 사이가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플러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호이 57이라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인도랑 공동 개발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가 이 사업이 깨지고 난 다음에 아 공동 개발하지 말고 그냥 완제품을 사라 그렇게 러시아가 인도한테 제안을 했으나 인도는 이게 마땅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붕 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터넷 뉴스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KF-21도 후보에 되지 않겠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사가 아니라 이제 저랑 비슷한 솔직히 말해서 수준의 그 밀리터리 블로거 대신에 영어권이기 때문에 SNS상에서 바이럴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런 밀리터리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저가 있는 것처럼 각각 튀르키예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인도도 상당히 그렇죠. 같은 분석가들이 많아요. 이거를 물어가지고 와 이거 한국산 전투기 이제 사야 되나 이렇게 바이럴이 됐는데 정작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결말이 났냐면 인도의 그런 밀리터리 전문가 중에서도 직접 취재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인도 공군에 물어봤는데 아 이거 후보 기정에 들어간 적도 없다 갑자기 이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해프닝입니다. 이렇게 해프닝으로 진행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KF-21이 아직은 인도 사업에 진출할 전략이라든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인도 방위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가 무기를 만들어서 잘 판다고 이러면 사실 좀 비웃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의 제조업이 악명 높은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소달구지에서 우주 로켓을 발사한다 이런 식으로 선입견이 있는데 인도 자신들 그러니까 사실 인도 유튜브 컨텐츠 보면 세계에서 4위의 국방과 기술력을 가진 우리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식으로 선전합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AMCA라고 하는 우리 KF-21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게 성능은 KF-21보다 좋아요. 문제는 성능이 좋다고 써놨는데 그걸 실행시킬 수단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개발도 지연되고 있고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KF-21을 사온다면 KF-21은 이제 AMCA랑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인도의 정치적 입장, 특히 인도의 항공사 우주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지금 해프닝이 끝났다 해서 앞으로 영원히 KF-21을 팔지 못하는가 인도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 될 수 있냐 인도가 자존심은 높지만 결국에는 실행한 계획 그 다음에 전투기 노후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들한테 기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부품 협조 같은 걸 협조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튀르키예 국산 전차 알타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에서는 자신들이 국산 전차고 K2 흑표 전차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선전하지만 우리나라의 뭐 S&T 다이나믹스라든가 현대 위아라든가 그 현대 로템들이 기술 지원 그다음에 부품 제공이 가능해야지 생산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KF-21이 개발된 뒤 솔루션을 이제 인도에다가 제공을 하거나 이런 식은 가능하고 다만 지금 나온 것 같이 갑자기 입찰도 안 됐는데 갑자기 탈락됐다. 이것은 약간 이제 요즘 개그로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 결혼식이 어떻게 가냐. 거의 이 수준의 이야기니까 예,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많은 소식이 쏟아지는 거는 대해서 좀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팩트체크나 이런 거는 대한민국 그래도 좀 빨리 돼주고 저 말고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말한 말씀을 좀 기다리면서 들으면 이게 명확한 결론이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뭐 한 적도 없다, 검토한 적도 없다, 얘기 나왔다 해서 이게 우리의 어떤 뭐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냥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네, 우리도 아예 생각이 없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자, 어쨌든 이게 KF-21과 관련해서 이러저런 논란이 일어나는 게 이 공동개발국이죠.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자꾸 축소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또 반면으로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국방차관인가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이 KF-21에 탑승을 했다고 또 뭐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균형 잡기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사업이 우리가 KF-21이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7에서 10여 개국에 대해서 오퍼를 넣고 있고 그 와중에도 이제 사업 같은 국방 사업 같은 거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대한민국도 5년 정도의 그 기종 평가 같은 걸 하거든요. 요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니까 도대체 누가 되는 거냐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방위 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 사업 그리고 지금 KF-21은 2060년까지 우리가 운영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런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 시각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UAE 국방차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브라임 나스르 모하메드 알라위라고 하시는데 저 이름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분이 단순히 국방차관이 아니라 F-16 조종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님이랑 같이 이게 맞는 점이 그 접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군 참모총장님도 파일럿을 했을 때 F-16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UAE 국방차관이 KF-21을 탑재한 게 아닙니다. 우정비행이란 걸 했어요. 우정비행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FA-50 경전투기 여기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님이 타시고 그 다음에 이브라임 그 국방차관님이 KF-21을 타신 다음에 같이 비행을 한 거예요. 같이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두 분이 다 파일럿 자격으로 전투기를 몰아보시고 F-16을 몰아보셨으니까 KF-21이 얼마나 더 F-16보다 좋은지 이게 몰아보는 게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칭찬도 하고 무전을 하면서 서로 덕담도 해주고 이 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뭐 성능에 대해서 이제 몰아보니까 어떻다. 야 조종관에 당겨보니까 이렇게 가속이 된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좀 사줘. 네. 이렇게. 써보니까 좋네. 시승행사. 근데 아니, 그런 그냥 단순 시승 행사가 아니라 UAE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번째 시승 행사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UAE 공군 공중전 센터에서 기종 평가의 그 감독관이라 할 수 있는 분이 직접 타시고 이번에는 국방 차관, 국방 행정이나 획득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분이 탔으니까 이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KF-21의 개량형 KF-21EX 여기에 그 벙커버스터를 내부에 탑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벙커버스터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좀 무서운 그런 어떤 전략 무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실은 전략 무기라고 하긴 어렵고 벙커버스터의 개념, 그 다음에 이게 왜 KF-21이 들어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최근 가장 유명한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때 썼던 GBU-57 MOP라는 폭탄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12톤 정도의 폭탄이고 요거는 지하 거의 100m 정도의 깊이까지 파괴할 수 있는 건데 벙커버스터는 기본적으로 일반 폭탄은 지표면에서 터진 걸 이제 상정했다고 하면 지하, 그러니까 뭔가를 뚫고 지나가서 터진다. 이걸 상정한 것들을 벙커버스터라고 합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F-15K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약 2톤 정도의 벙커버스터 그리고 제가 이제 단독 기사로 보도한 KF-21의 EX 같은 경우에는 2000파운드급 GBU-31B 혹은 BLU-109라고 하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합니다. 요거는 무게가 907kg, 약 1톤 정도 되는 폭탄인데 앞서 말했듯이 그 이란을 폭격할 때 썼던 벙커버스터는 12톤이고 그 다음에 이제 F-15K는 뭐 2.5톤. 근데 이건 1톤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벙커버스터 치고는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위력이 이것도 상당합니다. 어떤 정도냐면 2m 두께의 콘크리트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건 어떻게 되냐. 단순히 그 지하를 관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경락고나 아니면 갱도 포병,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나라 공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보호된 진지라든가 아니면 갱도, 그러니까 동굴 입구 같은 걸 하는데 요것들을 다 부술 수 있는 무기를 KF-21을 내부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KF-22 기본형도 요것을 외부에 장착할 수 있는데 외부에 장착하게 되면 이게 적한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투 공격, 그러니까 적지대 몰래 침투해가지고 타격을 하는 것에는 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KF-22EX가 되면서 내부 무장이 가능하다. 요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GBU-31로 대부분의 북한 그 강화된 진지 혹은 경락고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침투하면서 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요게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요 크기랑 비슷한 이게 대형 무장, 그러니까 장거리 스마트 공격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 탑재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KF-21의 무장 능력이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F-35.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전부 그 5세대 전투기 여기에 이제 모든 게 좀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21EX 이 개량형 이것이 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개량형의 성능이.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F-35보다 좋은 건 좋고 떨어지는 부분은 떨어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대 효율성 면에서는 F-35를 능가하는 전투기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게 뭐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KF-21EX라는 건 스텔스 전투기, 즉 레이더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 해서 미국 수준, 그러니까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스텔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리가 필요한데 이게 운용 유지비, 그 다음 가격 상승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침투 공격을 하기 딱 적절한 수준, 이거를 리듀스드 옵저버링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로우 옵저버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쉽게 말해서 아예 레이더에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레이더에 보이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이미 KF-21이 공격을 하고 떠난 순간 이때쯤이나 알아차리게 되겠는 이 수준이라는 것에서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건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합니다. 요것은 이제 이 약간 그 요즘 젊은 분들은 시청자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고 거기에 캐리어라는 우주항공모함이 있어서 이 배에서 새끼 그 무인 인터셉터라고 하는 무인기들을 운용해서 같이 가요. 이런 것처럼 KF-21이 무인 공중항모가 돼서 무인기를 발사하거나 아니면 지상의 무인기를 통제하면서 같이 작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지금 F-35보다 아직 갖추지 못한 능력이기 때문에 더 우세한 점이 있고, 두 번째로 대량의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이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도 F-35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요새 이야기하는 게 소버린 AI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무기 체계에 AI를 도입할 때 해외산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AI도 그 해외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는 국산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 KF-21EX에 국산 AI가 들어가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파일럿 기능이 들어간다. 요것은 사람이 조종을 하다가 이제 필요할 때 인공지능한테 조종을 맡기거나 일부 능력을 부담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임무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서가 아마 실제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한번 봤을 건데 버튼이 엄청 많아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켜고 끄는지에 대해서 복잡하고 탑건 영화 보니까 그쵸.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부터 켜면 된다는데 보면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도 공부를 하면 되지만 공중전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이 버튼이나 이런 거 장비를 조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동화를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이 들어간 레이더가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옛날에 레이더, 그러니까 우리가 KF-22 방송을 많이 하시고 저 말고도 많이 이야기하셨을 때 A사 레이더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A사 레이더 이렇게 하드웨어 부분에 발전이 많이 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레이더의 발전의 결정지일 것인데 이 레이더의 해석 프로그램, 그냥 전파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도입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평가한 우리 고유의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KF-21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